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비문학 지문입니다. 사회 경제 분야 포트폴리오 선택과 옵션입니다. 금융시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투자죠. 사실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오늘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문은 관점 파악, 사회는 개념 파악. 자, 여러분들 인문 지문은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사회 지문은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투자가 뭐야? 다음 설명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외국어인데요. 그 외국어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 개개의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하는 각종 금융자산 명세표. 여러분 뭐 알겠습니까? 자, 둘,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일. 아직도 잘 모르겠죠. 근데 하나 둘 요거 국어 사전에 있는 겁니다. 자, 셋,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 등을 집약한 자료 수집철 또는 작품집. 요거를 보면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있죠. 예,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무능한 사람이 아니길 빕니다. 포트폴리오가 활동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았는데 경제 용어라는 것을 선생님도 처음 알았습니다. 비문학 사회 특히 경제 관련 거를 보면서 진작에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아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무능한 사람이 아니길 빈다라고 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경제 관련 용어들. 자, 수요와 공급, 가격 결정, 환율, 수출, 수입, 통화량, 물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금리 등은 자주 만날 수 있는 경제 용어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경제 용어들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 가격 결정. 연필이 10자루가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한 명일 때와 100명일 때 가격은 다르겠지요. 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환율, 화폐 가치, 수출은 어떤 의미일까요? 환율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로 국내 사정이나 국제 관계에 따라 변합니다. 1달러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변했다면 환율이 2배가 오른 것이죠. 그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 환율이 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환율이 오르면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려 합니다.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이제 2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전에는 1달러를 1000원밖에 못 받았는데 20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달러 가진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환율은 수출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 기업은 1달러를 받으면 10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유리하고요. 반대로 수입 기업들은 아무래도 힘들죠. 전에는 1000원으로 1달러를 줄 수 있었는데 이제 2000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환율과 통화량, 자, 물가, 실질소득,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박수 칠 수는 없습니다. 환율은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가와 경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에 오르면 통화량은 일정 시점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입니다. 화폐량이 증가되겠죠. 전에는 1달러가 1000원인데 2000원이 되면은 그만큼 증가되잖아요. 그죠? 자,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경기가 과열되면 통화력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많으면은 앞에서 이제 수요 공급 이야기도 했는데요. 많으면은 가치가 떨어지죠.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더 많은 화폐를 가져가야 되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은 같은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또 디플레이션이라 하고요. 불황 중에도 물가가 오르는 상태를 우리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경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죠.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또 통화정책을 여러가지 통화정책을 활용하는데요.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려 합니다. 정부가 환율 정책에 개입할 수도 있고, 자, 금리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이자의 비율이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내일 뭐 사탕 하나 사줘 이럴 수 있죠. 그것도 이자다, 그죠? 그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금리와 경기를 한번 보죠.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금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빚을 내어서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되지요. 뭐 돈 갚는 것이 쉽잖아요.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기 어렵죠. 자,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가 위축됩니다. 자, 미국 금리의 영향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 요인 중 하나가 미국 금리입니다. 사실 오랜 동안 미국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리를 올려서 2018년 6월에 2.0%로 올렸습니다. 요 기준금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지금 1.5%인데도요. 우리나라보다 0.5%가 높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가은행 금리가 2%이고 나은행 금리가 2.5%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은행으로 옮기겠죠. 0.5%라는 게 우리 돈이 적은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돈이 많은 사람은 0.5%가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 볼까요? 100원의 1% 같으면 1원밖에 안 되죠. 100억의 1% 같으면 1억입니까? 그래, 사실은 우리 부자들이 금리에 민감합니다.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미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면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1998년도 IMF 때 아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0억 불인가 이랬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4천억 불이니까 참 객세지감을 느끼죠. 자,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의 경제는 외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경제 정책은 쉽지 않습니다. 자, 개인에게도 중요한 경제.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경제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누리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자산은 돈이 되는 물건, 재산들이 이런 뜻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산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입니다. 자, 농경사회에서 주요 자산은 농지였지만 지금은 부동산만이 아니라 금융자산, 지적재산권도 있습니다. 금융자산도 주식, 채권, 보험, 저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요. 우리는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수익을 기대하지만 투자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을 따집니다. 자,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성이 높거나 또 위험성은 낮지만 유동성이 낮다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자, 금융자산 투자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 파생 금융상품인데요. 이것이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자, 파생 금융상품은 자산을 가장 유리하게 투자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으로요. 자, 기대 수익이 같은 경우에 위험 부담이 작은 종목군의 조합을 선택하고 위험 부담이 같은 경우에도 기대 수익이 보다 큰 종목군의 조합을 구해야 한다는 포트폴리오 선택 옵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을 사고 파는 장소를 금융시장이라 하는데요. 금융시장은 금융기관,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그 가격이 형성되고 매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또는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시장도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금융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돈은 통장만 왔다 갔다 하죠. 또 증권만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걸 읽으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제임스 토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정 과목에만 집중하거나 한 과목 중에도 특정 부분에 집중하는 공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공부에도 포트폴리오 선택과 옵션 계약이 필요합니다. 자,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글의 내용 정리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금융자산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선택과 포트폴리오 선택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선택을 통해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고요.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는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높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수익률과 위험성과 유동성은 투자를 결정할 때의 고려 요소들이죠. 자, 하지만 투자 다변화만으로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파생 금융상품입니다. 미래의 일정한 시점 또는 기간에 미래의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양계열 옵션이라 하는데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자, 경제 분야에서 이제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각종 금융자산의 구성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활동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경제용어다, 그죠? 여기 자산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 자, 한 사람이 가진 주식, 채권, 저축, 보험 등이 해당되겠죠. 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각종 금융자산 구성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뜻이고요. 각 자산은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다. 채권, 저축, 보험 등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이 다르겠죠. 자, 자산 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게 좋고 위험성은 낮은 게 좋겠죠. 유동성은 큰 것이 또 좋습니다. 자, 투자자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건 뭡니까? 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얼마만큼씩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포트폴리오 결정의 의미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대입변 원서를 어디에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것도 대학 입시의 포트폴리오 선택이죠. 따라서 복수의 금융 자산들에 대한 분산 투자는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나누어 투자하는 것인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제임스 토빈의 이야기와 관계 있습니다. 자, 이 분산 투자는 결국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 그 포트폴리오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선택의 의미입니다. 자,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선택의 결과 분산 투자를 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죠. 금융자산의 수익성은 어떤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의 기대치를 뜻하는 기대 수익률에 표현될 수 있는데요. 자, 금융자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기대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그죠? 기대 수익률. 내가 얼마나 벌을 수 있을까 하는 수익률이겠죠. 이 K전자 주식이 1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15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3분의 1이고 9만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3분의 2라고 하자. 자, 어떤 게 더 높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3분의 1하고 더 높네요. 주가가 15만원으로 오르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떨어지면은 10%의 손해를 보게 되죠.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0.5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요렇게 묶음과 그 다음에 떨어진 게 떨어지는 게 10%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1 곱하기 3분의 2 요 두 개의 합산을 금액을 합하면은 10이라는 기대치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다. 자, 기대 수익률 계산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투자자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 뭐 20%다 이렇게 한데 세금을 25% 내라 이렇게 하면 투자할 필요 없죠. 그래서 세금을 내고 난 후 수익률인 세후 수익률이 중요하다. 자, 세후 수익률의 개념이고요. 이게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죠?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세후 수익률이 높은 자산일수록 그것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선생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가 선호하는 세후 수익률입니다. 자, 여기까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수익성입니다. 자, 투자자는 세후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호합니다. 어떤 자산과 관련된 위험성은 수익률의 변동과 또 관련이 있는데요. 자산과 관련된 위험성과 수익률의 변동입니다. 주당 가격이 동일한 주식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5% 똑같지만 수익률의 변동폭이 B가 더 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B가 더 위험하죠. A가 변동폭이 적으니까요.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많이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자, 수익률을 예측하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동일한 조건에서 수익률 변동폭이 크면 위험한 자산이 됩니다. 자,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좀 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죠. 그 위험성이 작은 금융상품일수록 수요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자의 성향은 안전한 자산이고요. 그 위험성이 작은 금융자산을 선호합니다. 어떤 자산은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진 경향이 있다. 이건 당연하겠죠. 자, 위험은 아마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죠? 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뜻합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추가적 수익률. 우리 보면은 뭐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보다 뭐 사채를 빌릴 때 굉장히 이자가 높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채는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를 또 높일 수밖에 없죠. 수익률을 위험 프리미엄이라 한다. 자, 위험 프리미엄이 뜻이다. 그죠?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위험 프리미엄이라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위험성입니다. 자, 수익률이 있었고 또 위험성이 있고요. 자, 투자자는 안전한 자산, 위험성이 작은 금융상품을 선호합니다. 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세 번째 요소는 유동성이다. 자, 유동성은 현금이 필요할 때, 자, 부동산과 저금 중 어느 것이 유동성이 클까요? 당연히
저금이죠. 저축이다. 그죠? 유동성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빠르고 전환할 수 있는 정도. 집 같은 거는 팔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현금 저축은 은행에 가서 바로 찾으면 되죠. 자, 유동성의 뜻이고요. 투자자는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므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합니다. 자, 투자자가 선호하는 자산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유동성이다. 그죠? 수익률이 높은 것, 또 위험성이 낮은 것, 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선택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를 분산시킴으로써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도움 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가 오르고 하나는 내렸을 때 좀 위험이 좀 상쇄되는 경우가 있죠. 포트폴리오 선택의 효과입니다. 자, 분산 투자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투자 다변화만으로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자, 분산 투자 효과의 한계고요.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파생 금융 상품입니다. 자, 투자 다변화로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런 파생 금융 상품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파생 금융 상품이 나온 배경과 이유입니다.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했다. 참 금융인들 머리 좋죠. 자, 외환, 예금,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인데요. 많이 있답니다. 자, 파생금융상품은 자산의 변동에서는 자본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람들, 이건 아마 투자자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대가를 받고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이를 통해 자본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 이건 투자사들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위험 그 자체를 거래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서로 계산을 철저히 하겠죠. 자, 파생 금융상품의 특징, 투자자들 입장, 투자사들 입장, 또 양면의 입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파생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이유입니다. 자, 파생 금융상품은 자본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람, 적절한 대가를 받고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자본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위험 그 자체를 거래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오타가 있네요. 자, 파생금융상품 중 대표적인 것은 옵션이 있는데요. 자, 옵션 계약은 미래의 일정한 시점 또는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계약. 자, 기초자산은 옵션 계약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인데요. 주식, 증권, 상품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냥 막 지금 당장 주식도 증권도 상품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옵션 계약은 뭐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조건을 정해놓고 하는 계약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옵션을 산 사람은 기초자산을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에서 권리 행사 포기가 가능한데 아마 남는 게 있으면 행사하겠죠. 남는 게 없으면 포기를 하겠죠. 자, 어떤 사람이 옵션 프리미엄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6개월 후 A 회사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100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옵션을 구입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옵션 프리미엄이라 했습니다. 이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 후에 이 회사 주식이 1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1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무 의미가 없죠. 따라서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될 텐데 이 경우 손실은 그가 옵션을 구입할 때 지불한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 50만원이 손해가 되겠죠. 자, 옵션 계약은 이때는 성립 불가하죠. 포기하는 거다. 그죠? 반면에 6개월 후 주식 가격이 10만원을 넘으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은 그 차익만큼 이득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옵션을 행사해 주당 10만원의 가격을 구입한 후 더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미 50만원을 지불했죠. 자, 옵션 계약이 성립된 경우인데요. 그런데 당초 옵션을 구입할 때 50만원을 지불했으므로 실제로 주식 가격이 10만 5천원을 넘어야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자, 옵션 계약의 이익의 조건입니다. 자, 옵션의 개념과 권리 행사 방법이고요. 자, 파생금융상품 중 대표적인 옵션 계약은 미래의 일정한 시점 또는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계약을 말합니다. 자, 옵션 중에서 일정한 시점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 우리 콜 뭐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까? 자, 콜 옵션의 뜻인데, 예를 들면 1년 후에 5만원에 살 거야. 자,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만기일이라 하고요. 미리 정해진 상품 구입 가격을 권리 행사 가격, 저 5만원이 권리 행사 가격이 되겠죠. 자, 콜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수록 큰 이득을 얻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이 구입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콜 옵션의 성격인데요. 5만원에 사기로 했는데 20만원이 되면 15만원은 이익이잖아요. 자, 이거 이렇게 오를 것을 예상하고 콜 옵션을 선택한다는 거죠. 콜 옵션과 대조적으로 일정한 시점 혹은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구입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풋은 찬다는 뜻입니까? 자, 3만원에 사서 1년 뒤에 5만원에 팔 거야. 자, 일정한 시점 뒤에 미리 정해진 구입 가격으로 어떤 사람을 팔 수 있다. 3만원에 사서 1년 뒤에 5만원에 팔 거야. 이래 됐다. 그죠? 자, 풋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큰 이득을 본다. 자, 풋 옵션의 성격인데요. 1년 뒤에 3만원으로 거래되는데 5만원에 팔 수 있으니 2만원 이익이 되는 거죠. 자, 풋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수록, 그렇죠, 3만원으로 거래되는데 5만원에 팔 수 있으면은 2만원 이익이 되잖아요. 자,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그 상품을 구입하여 미리 정해진 높은 가격에 대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만원에 사서 5만원을 팔았으니까요. 자, 풋 옵션의 오타가 있네요. 뜻과 특성이고요. 자,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개념 및 차이점입니다. 이게 아마 포트폴리오 선택과 옵션에 관한 설명이었죠. 콜 옵션은 일정 시점 혹은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이고요. 풋 옵션은 일정 시점 기간 후에 미리 정해진 구입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입니다. 단어의 뜻은 넘어가고요. 자, 주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옵션 특성이고요. 내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선택의 결과 분산 투자를 하고요. 투자자는 세후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호하겠죠. 투자자는 안전한 자산, 위험성이 작은 금융상품을 선호하고 있고요. 투자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합니다. 자, 파생금융상품은 자본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람, 또 적절한 대가를 받고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자본 이득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위험 그 자체를 거래하기 위해 고안한 것입니다. 파생금융상품 중 대표적인 옵션 계약은 미래의 일정한 시점 혹은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콜 옵션은 일정한 시점 혹은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고요. 풋 옵션은 일정한 시점 혹은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구입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본문 중심의 이해 알고 있죠? 자, 문제를 통해서는 본문을 좀 더 잘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도 잘 모르는 사회 경제 지문입니다.
포트폴리오 선택과 옵션인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